안녕하세요. 자산관리연구소 케미의 센터장 김기훈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글로벌 투자 전략인데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주제로 한번 삼아봤어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분이죠, 이분. 트럼프.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트럼프가 전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이 전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이 뉴스는 어제 10월 29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트럼프 시진핑 11월 17일 날, 에이펙 무역협정 서명할 듯이십니다. 듯. 뉴스 항상 이렇죠. 뭐뭐할 듯, 뭐뭐할 예정입니다. 그런 흐름이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이래요. 익명을 요구했답니다. 익명을. 왜 익명을 요구할까? 그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이 블라블라 해서 무역전쟁 휴전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 뉴스가 정말 증시에 반영이 됐을까요? 우리가 세계 증시를 한번 봐볼게요.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뉴스가 10월 29일 날 나온 뉴스니까 전체적으로 10월 29일 날 뉴스를 볼게요. 이게 이제 어제 뉴스죠? 여기 보면은 다우존스는 정말 소폭 하락했네요. 다우존스는. 나스닥도 오히려 하락했네요. 그리고 S&P는 S&P도 하락했네요.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하락했네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전체적으로 니케이 지수 일본은 소폭 상승했고 대만 그다음에 독일은 또 조금 하락했네요. 그리고 상해는 1%대로 하락을 했네요. 심천도 하락했고 그다음에 상해 종합도 하락했고 홍콩도 하락했고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죠. 어제 뉴스는 굉장히 좋은 호재 뉴스가 떴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했네요. 한국도 0.04% 하락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프 크기를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죠. 이거는 제가 이제 일봉으로 본 거예요. 하루하루 변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린 건데 그럼 우리가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어제 뉴스가 큰 영향력이 있나요? 큰 흐름으로 보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6년부터 지금 계속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 마찬가지죠. S&P 500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지수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 4차 산업을 선도할 반도체.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왜 투자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208%나 올랐어요. 니케이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죠? 전체적인 지수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증시는 올랐다. 그 선봉에 있는 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미국인 거는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보면 상해 비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이렇게 떨어져서 미국, 중국은 망한다 이러는 걸까요? 전체적인 시장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어제 뉴스가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어제 뉴스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증시들이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죠. 앞으로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도대체 뭘까요? 이 뉴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가 의미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여러분. 결국 한 명만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닐까요? 결국 미국도 피해를 입고 트럼프도 피해를 입고 시진핑도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 아닐까요? 제가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안타까운 얘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25%로 낮췄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용이 없어도
서민 대출을 1억 원까지는 해준답니다. 정부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결국 힘들다는 거죠. 결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 이유가 누군가요? 이분들 때문에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내용은 앞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자를 낮춘다는 게 뭔가요? 결국 화폐의 가치를 낮춰서 결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끔 한다는 거겠죠. 또 이를 통해서 환율이 낮아지고요. 낮은 환율을 통해서 또 수출도 용이하게끔 만들려는 목적도 있을 거예요. 결국 통화량, 부채를 늘림으로써 경제 성장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것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결국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증시는 어떤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멀리 본다면, 우리가 거시경제를 보는 이유는 뭔가요? 전체적인 장기 성장성을 보는 게 거시경제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경기 변동성, 예를 들어 IMF 내지는 서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그런 변동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자산의 가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팩트예요, 팩트.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못하고 있죠. 내 돈을 잃을까봐. 그죠? 하지만 이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연금리는 1.25%로 인하가 됐어요. 이 말은 예금을 해도 1.25% 이상 받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다 1.25%만 받을까요? 여기 또 뭐가 있나요? 이자 소득세로 15.4%를 또 원천 징수해 가죠. 거기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물가 상승률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은행은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은행은 절대 안전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100% 안전한 건 없고요. 국가도 100% 안전할 수는 없어요. 블랙스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현실이고, 이것은 은행뿐만이 아니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계속 바꿔가야지만 살아나갈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결국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게 현실이고, 이런 게 참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두 나라가 화해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명을 할 거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도 변덕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좋은 호재다. 한국이 지금 가장 힘든 이유가 뭔가요? 한국은 수출 수입이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지만 한국만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출 수입 1, 2위가 다 미국, 중국이고요. 교역량도 1, 2위는 미국과 중국이에요.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하나의 그래프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G1, G2,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지금도 못 살고 굉장히 우리한테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준다. 그냥 싫어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지만 중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역할은 미국 못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을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고 만드는데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도한 게 누구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미국과 선진국들이었어요. 왜? 13억 명의 인구는 엄청난 가치로 판단했겠죠? 미국과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2000년대부터 중국은 세계 공장이 만들어지는 전초를 밟았고요. 현재 그것이 제조업 같은 경우 2000년대 8%의 비중을 차지했다면 18년도에는 25%로 확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완제품이라고 할까요? 조립 제품을 전 세계 4분의 1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선진국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 공업국의 비중이 지금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대신에
서비스업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결국 지금의 중국을 만든 건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도 물론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전 세계가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만든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중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게 아이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아이폰은 결국 중국에서 완제품이 출시가 되거든요. 이 말은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정작 애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중국이란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가 지금 하는 보호무역 정책이 과연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순간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른다. 뉴스,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100% 맞다고 절대 확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유튜브 다 믿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된 걸 다른 말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기업 또는 어떤 국가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나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제품을 만드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고 이런 부가가치를 정부는 부가가치세라는 명목하에 세금을 걷죠. 결국 이런 모든 행위들이 GDP라는 국가 생산력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은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무엇인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세계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계.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 미국, 한국, 중국, 유럽 이렇게 여러 나라가 거쳐져야지만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만들어진 제품이 최적의 가격을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과거처럼 뭐 원자재만 수입을 해서 미국에서만 만들어졌다면 지금 애플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 훨씬 비싸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 세계는 합리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 가치 사슬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에서 과연 미국이 지금 미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보호무역이 과연 미국만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 공조화될 거고요. 공유사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완제품, 여러 가지 제품들을 조립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할 수 있다손 치지만 중국도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동안 중국의 가장 큰 가치였던 인건비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계 공장은 인도나 베트남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죠. 이는 다른 말로 이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자율이 1.25%라는 얘기는 우리도 앞으로 점점 더 선진국화 돼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여러분.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글로벌 가치 사슬, 쉽게 얘기해서 세계 유행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기업의 재무제표, 그리고 어떤 나라의 경제 상황, 그리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글로벌 가치 사슬이 어떻게 변화를 했냐를 보면 2000년대를 보면 크게 지금 비중이 어떤가요? 미국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네요. 그런데 2000년 이후 세계 공장이 된 중국의 변화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네요. 일본의 비중은 굉장히 줄었죠. 반면에 한국의 비중은 조금 올랐어요. 이렇게 된 데는 삼성의 역할이 크겠죠. 삼성 내지는 반도체.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삼성이 무조건 투자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반면에 미국의 비중은 줄었죠. 그리고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유럽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구조가 어떤가요, 여러분? We are the one이죠, we are the one. 뭔가 점점점 뭔가 좀 합쳐지는 듯한 느낌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전과는 다르죠. 연결고리가 더 세밀해졌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할 수 있는 저평가된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은행에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무시할 수 없고 돈의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고 봤을 때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글로벌 투자를 원한다는 얘기고, 결국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릴 이유는 환율이라는 거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올라가면 달러 강세, 떨어지면 원화 강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9월을 기준으로 최고점 달러 강세를 보이다가 9월을 기준으로 보시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무슨 말이냐? 달러가 한국으로 점점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도대체 그럼 한국으로 왜 유입이 될까요, 여러분? 한국이 그렇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한국이 그렇게 한국은 망할 거고 한국은 투자 가치가 없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헬조선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달러는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을까요? 이거는 위안 중국입니다. 위안화 중국. 마찬가지로 환율이 오른다는 건, 지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위안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높다는 얘기고요. 떨어진다는 건 뭔가요?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결국 중국으로도 지금 달러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중국 망해야 된다. 중국 망한다. 앞으로 중국은 망할 것이다. 세계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결국 중국으로도 달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환율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변수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도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현재의 시대이고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만 쏴도 우리나라 증시가 왔다 갔다 하고 환율이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색깔로 인해서도 좌파가 정치를 잡냐 우파가 잡냐에 따라서도 바뀌듯이,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환율이란 얘기죠. 시장이 움직이는 걸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면 환율을 보란 말씀입니다.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9월 대비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위안화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달을 기준으로 제가 정한 겁니다.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떨어지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위안화와 원화의 패턴을 한번 봐보세요.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왜 이럴까? 왜 이런 패턴을 보일까? 간단하죠, 여러분. 한국의 산업구조가 그만큼 수출 주도형 국가이고 그 수출을 대부분 중국에 하기 때문에 이런 환율이 변화가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게 보이시나요? 결국 지금 시장은 미국보다는 중국 내지는 한국의 투자 가치가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미중 무역 전쟁을 휴전한다 이런 뉴스들은 벌써 9월부터 환율은 이를 반증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흐름 아까 얘기했죠?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해서. 이 말은 뭔가요?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기준으로 갖고 장기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투자의 확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란 얘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단기간에 바뀌는 정보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플럭체이션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국 단기채 가격도 한번 볼게요. 기준은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환율을 봤던 기준이랑. 보시면 미국의 단기채 가격도 점점 빠지고 있죠. 단기채, 미국에 투자하는 미국 국채,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미국의 투자하는 채권도 지금 환율이랑 비교해 봤을 때 떨어지고 있죠. 미국 채권에 투자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안 한다기보다 채권 투자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게 이 반대편을 보세요.
그동안 채권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왜 상승했을까요? 뭐 이것도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달리 본다면 그만큼 투자하기 좋은 가치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쌌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만큼 비싸졌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미국이 국채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 한국 내지는 이머징, 중국 포함해서 다른 국가들은 그만큼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상태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10년물이에요. 마찬가지죠. 떨어지고 있죠. 20년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반면 이런 떨어진 시장의 자산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이머징 국가로 들어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이머징 ETF인데요. 이 안에는 뭐 한국, 중국, 뭐 대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아 관련된 이머징 국가들이 포함된 이머징 지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기준은 똑같습니다. 환율이 떨어졌고 대신에 이머징 국가의 가치는 올랐죠. 우리가 저평가됐다는 그 기준만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은 미국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만 우리가 좀 더 믿었다면, 우리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었겠죠.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뉴스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뭐 대중화가 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환율이나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준을 잡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의 불안감에 휩쓸려서 우리는 손실을 두려워했고, 반대로 손실을 두려웠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앙드레 코스톨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유럽의 투자가인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투자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과 아이디어,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대중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너무 휩쓸려 다녀요. 뭐 가치주, 뭐 증시나 뭐 주식 방송 같은 거 보면 추천주 같은 거 막 주면서 뭐 1년에 뭐 회비를 막 300만원, 뭐 많게는 500만원씩 받아가면서 마치 자신과 함께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과연 그 추천주를 받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뭐 운 좋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야 되고, 저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케미가 추구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금융문화, 제대로 된 금융문화. 지금 한국은 너무 삐딱한 금융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상한 금융문화를 갖고 있어요. 투자는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 더 뭔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무언가 투자는 투기라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는 말이죠. 무언가를 볼 때는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주식, 여러 가지 뭐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고 있고 우리 케미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